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구조주의에 대해서 이때까지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계속 얘기했죠. 이제는 좀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그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프랑스의 락강이라고 하는 정신분석 학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도 대표적인 구조주의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구조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소슐의 언어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정신분석에다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의 정신분석 이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거를 살펴볼 것인데, 미리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정도가 도를 넘어서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너무 어렵고, 또 크게 봐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한 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세 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각각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었던 그 소시리 언어학과 그 데카르트의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구조주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맥락 요 세 가지를 갖다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 보는 게 순서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나도 그 어느 정도까지는 좀 공감이 좀 되기도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 사람의 이론은 주로 비평계에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자 한 20년 전, 20년 전 아니야 30년 전인가? 그때쯤에 이 이론을 갖다가 좀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잘 이해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영화 평론이나 이런 쪽에서 아주 유명하게 활동을 했었죠. 특징은 뭐냐면 글이 더럽게 어렵다는 거. 자, 그러니까 주로 비평 이론으로 활용이 많이 돼요. 왜냐면 결국 영화든 소설이든 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야기에는 반드시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정신분석 이론만큼 인물을 갖다가 분석하기 좋은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락강의 이론은 너무 좀 난해함이 있다 보니까 또 난해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좀 명쾌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인물을 분석하는 틀로 사용하기에 정말 적합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모르겠어요. 저 정신분석 학계 내에서는 이 이론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심리학 내부에서도 어떤 평가를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쪽 계통은 아니니까, 제가 느낄 때에는 확실히 이건 좀 철학이나 좀 비평계 쪽에서 오히려 힘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은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어떤 뭐 작품이나 뭐 예술을 바라볼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폭이나 그런 걸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죠.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쉽게 설명이 안 돼요. 자,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죠. 이 철학을 공부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책을 보기보다는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에 그냥 질문이 나와 있어요. 질문이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들어가고 결론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 법 공부하듯이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그러니까 법은 보통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막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뭐 동관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음.
그러면 그 사항을 놓고 이제 쟁점을 뽑아내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고 그 쟁점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갖다가 쭉 나열한 다음에 두 개를 갖다가 접목시켜서 결론을 짠 내면 된다고 하는 거죠. 알고 보면 되게 쉽네. 근데 이게 왜 어려운지 압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분량이 극단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다 외워야 되고 시험에서는 그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예측도 안 되고요.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자, 아무튼 이 사람의 철학도 똑같이 질문을 하나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아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주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모든 철학이 다 가지고 있는 좀 대표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추상적인 질문은 좀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은 근데 요거를 이해할 때는 또 요거만큼 좋은 질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가져야 할 생각은 요거죠. 자아란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는 내가 자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한치의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겠어요? 내가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자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밥 먹으려고 하면 밥 먹는 거고 일하러 가려고 하면 일하러 가는 거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니까 나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자아에 대한 어떤 확실성과 명정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자아가 확실한 이 자아의 이 명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제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데카르트예요. 자,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한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에서 적어봅시다. 나는 궁금한 게 이렇게 적어주면 여러분도 씁니까? 안 쓰면 되게 좀 섭섭할 것 같아. 자, 돌아가서 주어가 뭐죠? 나. 그다음에 결론이 뭐죠? 존재한대요. 뭐 할 때? 생각할 때. 자, 생각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여부는 항상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존재의 여부를 확실히 근거 짓는 거는 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아의 명등성이 나오는 거라고 하죠. 이 명증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개념입니다. 자, 아무튼 이건 나중에 데카르트 할 때 같이 설명해 줄 것이고 그냥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의심할 여지 없이.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자아는 확실하게 있다라고 데카르트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생각이 근대 전반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지 정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도깨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오로지 그대의 선택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뭐 그런 말이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대사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자아의 명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선택만이 유일한 답이고 어느 누구도 너의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 설사 신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도깨비라고 하는 그 드라마는 언젠가 한번 이 드라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언뜻 보면은 되게 재밌는 그냥
SF는 아닌가? 아무튼 약간 좀 환상성이 좀 가미되어 있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는데, 그 드라마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있게 되면은, 제가 말했다시피 신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뭐 하는 존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창조하는 거예요. 만물을. 이 안에는 뭐 누구도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신이 만물을 창조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죠. 의지를 가지게 돼요. 의지를 가지게 되고, 내가 어떤 의미,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그 신의 의지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이제 반항을 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잘 담겨 있는 게 도깨비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신이 뭔가 좀 관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이건 도깨비 다음에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튼 그러하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데카르트의 생각이 근대 전반을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도깨비가 오로지 너의 선택만이 유일한 정답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신에게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 의지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멸로 죽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것 또한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만이 나를 증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 생각이 깨지는 거죠. 언제 깨졌을 것 같아요? 자, 프로이드부터 이제 또 살펴봐야 되는데, 프로이드도 먼저 보고 오는 게 좋은데, 일단은 생략을 할 겁니다. 자,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좀 단계별로 이론의 어떤 전환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특히 큰 변화가 생기는 게 언제냐면 1920년이죠. 대략 이때쯤에 프로이드의 이론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2차 정신기구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뭐 이드, 뭐 자아, 뭐 초자아 이런 거. 자,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모델이 이때쯤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모델을 놓고 이제 이 모델의 어떤 계승을 놓고 크게 대립되는 두 가지 흐름이 나오게 돼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드이냐, 자아이냐. 자, 이거를 중시하는 계열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중시하는 계열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간 정신의 본질은 자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드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인 거죠. 이드가 있고 자아가 있고 초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좀 본능적이에요. 그리고 좀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고 불쾌를 좀 피하고자 하는 어떤 쾌감 원리, 그것만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배가 되게 많이 불러. 근데도 맛있으니까 더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어 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만 쫓는 겁니까? 쾌감만 쫓고 있는 것이니까 그때는 이제 이드가 작동을 하는 것이고, 아니야 먹지 마, 이제 좀 참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초자아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만화 같은 걸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만화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이렇게 있으면 머릿속에서 싸움을 하는 거야. 이게 삥 악마가 떠올라. 인생 뭐 있어? 질러버려. 뭐 있어? 그냥 해버려. 질러버려. 막 악마가 꼬드기고 천사가 뺑 나와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막 둘이서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쵸? 악마가 이드예요. 천사가 초자하고요. 나는 자아인 거예요. 나는 이제 양쪽을 가만히 보다가 선택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들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그쪽 계통은요. 악마 편을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두 번째 계열은 무엇이냐? 이 자아의 안전성을 되게 중시하는 계열이 나오게 돼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들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누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그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가 락강이에요. 이 두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나 프로이트 그리고 하인츠 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계통을 자아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자아심리학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그냥 가장 흔하게 보는 내용이에요. 그냥 자아가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자아의 어떤 자율성과 방어 기능, 자아의 어떤 강화, 그리고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높이려고 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전부 다 이 자아 심리학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흔히 사보는 뭐 심리학 책 그런 걸 본다 하더라도 뭐 자존감이 중요하고 뭐 나의 자아가 좀 더 안정돼야 되고 나의 자아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 모든 이야기들은 좀 더 자아 심리학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논리를 많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누구의 생각과 맞닿아 있어요? 데카르트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쪽 계통의 사람들이 이쪽 계통을 어떻게 한다?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비판을 했을까요? 자아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믿을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생각할 때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아는 허구적 산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강화하기보다는 무의식적 주체를 갖다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아는 뭐다?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허상에 불과하다. 네가 믿고 있는 네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네가 생각할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아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절대적 주체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아의 명증성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뭘 근거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자, 우리는 요 사람을 보는 거니까, 락강을 보는 거니까 이 사람의 이론을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자아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생각인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질문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 살펴볼까? 자, 첫 번째는 상상계. 락강의 사상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1930년에서 40년 정도 그 사이에는 상상계, 1950년에서 60년대 사이에는 상징계라는 게 나와요. 1960년 중반 이후부터는 실제계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앞서 봤었던 그 소실의 이론은 어디서 작동을 하느냐? 그 상징계라는 데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이랑 상징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계는 진짜 어려워요. 상상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아를 맨 처음에 형성하는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거울 단계라는 게 나옵니다. 거울 단계. 여기에 아이디어를 주는 어느 한 학자가 있죠. 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자, 락강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게 되죠. 첫 번째는 당연히 프로이드겠지. 두 번째는 헤겔이에요. 갑자기 헤겔이 왜 튀어나오나.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여기 있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헤겔을 좀 볼 것인데, 헤겔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그 정신현상학을 보면요. 여러 파트가 있어요. 요 파트였더라 정확히 안 나는데 자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해겔의 책은 요거 다 보시면 돼요. 정신현상학 1권이랑 2권이 있고 한글사에서 나온 거고요. 자, 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주인과 노예가 서로 이제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주인은 뭐예요? 말 그대로 주인이에요. 노예는 뭐예요? 말 그대로 노예예요. 누가 더 우위에 서 있습니까? 주인이 우위에 서 있죠. 노예는요, 주인 밑에 종속되어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은 스스로 서는 자, 주체로 서는 자이고 노예는 주인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인의 인정에 의해서만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그러니 노예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어떻게 한다? 의존한다는 거죠. 그런데 해겔이 이 생각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주인은 자신의 삶 전반을 노예한테 지금 맡겨놨잖아요.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죠. 뭐 일을 시키는 것도 뭐 집안일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노예한테 맡겨놓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주인의 주체성은 노예가 그를 주인으로 인정해 줬을 때만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노예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맨날마다 일하고 노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매 순간마다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가, 즉 노동이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훨씬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노예는 끊임없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처지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주인은 그냥 대충 맡겨놓고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배부른 그냥 돼지처럼 그냥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진정한 삶의 주인은 누구인 것이냐? 오히려 주인이야말로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이고 노예야말로 주인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 그렇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러한 측면이 잘 담겨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걸 제가 아마 올렸을 거예요. 옛날에 도서관에서 했던 거를 통째로 찍어 와가지고 아마 올렸을 텐데 아마 녹음은 좀 안 좋을 테고요. 아마 그거 보면 될 거예요. 위에 링크 하나 달아놓고. 자, 아무튼 이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주인이 진짜냐, 노예가 진짜냐, 뭐 그걸 싸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 둘의 상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 주인이 더 위에 있다, 아니면 노예가 진짜 진정한 삶의 주인이다, 뭐 어떤 관점으로 보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양자가 있고 이 둘이 투쟁을 통해서 상호 인정에 의해서 나의 주체성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 노예가 설사 밑에 있고 진짜 주인이 진정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주체성은 이 타인인 주인에게 뭐합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노예가 진정한 주인이고 주인이야말로 주인이긴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문도 가질 수 없는 노예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자신의 주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든지 간에 상대방이 없으면 서로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주체성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결국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서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너와 나의 대립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만이 인간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 나 분명히 말했어요. 나 주체성이라고 얘기했어. 자,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갖다가 단순하게 노예가 진정한 주인이야 그렇게 이해하는 걸 넘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락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래 노예가 진정한 삶의 주인이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더라도 해결이 굉장한 걸 보여주긴 했는데 더 나아가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든지 간에 너가 전제가 돼 있지 않으면은 나는 너와 투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인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나라는 사람의 주체성이 형성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준호 변증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락강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인간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타인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헤겔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발견을 했구나.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어떤 순간에 최초의 타인을 만나게 될 것인가? 자, 언제 최초의 타인을 만날 것 같아요? 자, 그거 순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거울 단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최초의 타자의 이미지를 이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울 단계란 무엇인가? 이제 요거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상상계가 무엇인지를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자, 간단하진 않고 이 정도만 안다 하더라도 거의 뭐 대부분 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자, 거울 단계라고 하는 거는 어린 아이한테서 생기는 거예요. 주로 6개월에서 18개월. 특징은 무엇이다? 언어를 배우지 못한 상태예요. 자, 제가 저번에 한번 말한 적 있죠. 언어를 배웠는가, 배우지 않았는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죠. 언어를 배운 인간은 절대로 언어를 배우지 않은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자, 이 어린아이에게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거울 단계라고 하는 것인데, 자, 어린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말하기 전에 어린아이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서. 얘가 언제 걸었지? 이때 좀 걸었던 것 같기도 한데 화이 잘 안 나네요. 이것도 하기도 무섭고 가물가물하네요 벌써. 참. 자, 아무튼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신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다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뭐 소근육, 뭐 대근육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지금 6살인데도 아직까지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죠. 그 자기는 그때 이제 되게 불만이 지금 보면 되게 불만이 많아 얘가. 어떤 불만이 많냐면은 나도 너처럼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른들처럼 하고 싶은데 왜 자기는 안 됐느냐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나도 빨리 어른이 돼야겠다. 나도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싶다.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싶다.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딱 그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신체를 제어할 수가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신 신체의 파편화 또는 파편화된 신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봐봐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손가락, 발 이게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됩니까? 일체성을 가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반신만 마취 주는 어떤 수술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나 내일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그때 뭐였지? 치질은 아니었고 뭐 치료였나? 아무튼 뭐였는데 그 수술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하반신만 딱 마비를 준다는 거, 마취를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세요 했지. 그러니까 주사를 딱 놨어. 아니 딱 놓는 순간 딱 진짜 허리 아래에 아무 느낌도 안 나고 손으로 만져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난 진짜 내 몸뚱아리가 고기 덩어리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움직여지지도 않고 제어도 안 돼요. 하지만 나한테 붙어있는 일부분이긴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편화된 신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순간 내 신체가 쪼개지는 느낌을 가졌잖아요. 상부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단부하고 움직일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하반신 부분하고 상반신과 하반신이 어떻게 됐다? 파편화돼 있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런데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체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제어할 수도 없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파편화된 신체라고 하는 어떤 환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이 아이가 무엇을 보느냐?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지, 이렇게. 자, 내가 있고 거울에 비친 내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있고 거울에 비친 내가 있어요. 자, 거울에 비쳐 있는 나를, 자, 이게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가 거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에 뭐가 있어요? 똑같이 내가 이렇게 있겠죠. 자,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에요. 왜냐면은 거울에 비친 나를 보기 전에는 나는 이 신체가 파편화돼 가지고 나는 다 똥갈이 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죠. 뭐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와 대상, 뭐 사물 이런 것들도 구분도 잘 안 돼요. 어디까지가 나인지도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그렇겠어요. 하반신이 움직이지가 않아. 한 번 더 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마취를 맞았어.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은 이 하반신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입장에서 이거는 마치 옆에 있는 사물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만져보면 그냥 뭐 처음 느껴지는 줄 알아요? 진짜 고기 덩어리 가더라니까. 내가 만져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느낌이었죠. 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바로 파편화된 신체라고 하는 거구나. 진짜 기분 더럽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살아가야 한다면은 나의 하반신은 사실상 다른 사물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왜냐면 나의 제어의 바깥에 있는 것이니까 다른 물건들하고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와 주변에 있는 물건들과 어떤 대상들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뒤엉켜 버려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거울을 딱 보는 거지. 거울을 딱 봤다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충격을 하나 가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충격을 가지게 되느냐?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어떻더라? 완전하더라는 거예요. 음. 엄마 아빠처럼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 순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지 몰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되죠. 이건 나구나. 나는 완전하구나. 자, 이렇게 거울 보고 너는 정말 완전하구나. 너도 어른하고 똑같이 팔다리가 완벽하구나. 나는 온 신체가 다 쪼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순간 이미지에 빠져들게 되죠. 매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는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나는요,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어요. 못 움직이겠어. 하지만 거울 속에는 나는 어때요? 너무나도 완전해요. 그리고 또 처음으로 완전한 나라는 존재를 목격한 순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에 내가 매료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자신도 완벽한 어떤 전체성, 하나로서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이때 아이는 어떠한 선택을 하겠어요? 불완전한 경험을 믿을까요? 아니면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를 나라고 믿을까요? 당연히 거기에 빠져들었으니까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야말로 진정한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미지를 나와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나한테 좀 어떤 큰 뭘 주냐면은 쾌락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잘 담겨 있는 신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르시즘 신화예요. 나르시즘도 보면은 애가 계속 그 우물인가 뭐 강이야 뭐 호수였나 아무튼 거기에 비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거울 이미지에 매료되어 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거울 속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나에 맞게끔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구성하는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나라는 사람의 어떤 주체성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봅시다. 이게 현실의 나예요. 이건 파편화된 나예요. 다음에 이 거울 속에 있는 이 나도 있죠. 이거는요, 이상적인 나예요. 현실의 나는 몸뚱아리를 똑바로 움직일 수 없지만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왠지 잘 움직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와 이 나는, 자, 일치합니까? 일치해요, 이게? 당연히 일치하지 않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자,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는 현실의 내가 아니에요.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는 나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해요. 현실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나는 팔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 알고 보면 나는 되게 바보 같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 나의 어떤 내면, 나의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거울이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거울은 그냥 뭡니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상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안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렇게 거울을 딱 보고 있어. 현실의 내가 여기에 있고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자, 현실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격이 좀 더럽기도 하고요. 좀 우락부락부락 하기도 하고요. 또 약간 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게 또 단점이 되게 많은 인간이에요. 근데 거울 속에 있는 이 이미지가 그러한 단점들을 보여줄 수 있냐는 거지. 이 이미지는 그러한 단점들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거울 이미지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나와 이미지 사이에는 뭐가 있다? 단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에휴, 다른 색깔을 써야겠. 자, 얘는요 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울 속에 비쳐있는 이미지는 결국 뭐가 되겠어요? 나와 똑같이 생겨있는 하나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거는 내가 아닌데 그 대상을 갖다가 나의 자아상으로 삼아버렸으니 여기에서 소외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저건 내가 아니에요. 저건 내가 아닌데 저걸 나랍시고 이제 가져와 버린 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나라는 사람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거울 단계에서 최초의 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6개월에서 88개월 사이에 이 거울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나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통해서 구성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거울 단계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선험적이고 본질적인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런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오로지 타자를 통해서만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자, 이러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울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진짜 거울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뭐 다른 사람을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거울 단계라고 하는 이 과정은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6개월에서 18개월에 한 번 이루어지면 끝! 이제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현상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나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나한테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떤 하나의 거울 이미지로 삼아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하고, 그 사람을 닮고자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말투까지 따라 하게 되고, 그 사람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자아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것인데, 알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평범한 여기 내가 있어요. 자, 내가 어느 날 만약에 고딩이라고 해봅시다. 고딩인 내가 있어. 그런데 너무 멋져 보이는 어느 한 가수를 본 거예요. 너무 멋있어. 옷 입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뭐 표정 같은 거 하나까지도 너무 멋있는 거야. 이 고딩은 얘한테 어떻게 돼버렸다? 매료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가수는 뭐가 된다? 거울 이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걸 따라하려고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입은 옷도 내가 따라 입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말투도 내가 따라하려고 하고, 심지어 얘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은 제가 한 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걔가 한 말을 마치 내가 한 말인 것 마냥 내가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새로운 형태의 만약에 자아를 형성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자아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얘한테서 온 거예요. 내가 만든 건가? 아니에요. 이 거울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게 꽤 많이 아니, 자주 일어나요. 이런 일이 생각 외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음, 옛날에는 뭐 너 자꾸 누구 흉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약간 듣기도 했었고요. 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 이 단계라고 하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번 생길 때마다 나의 자아는 결국 나 스스로가 형성된 것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나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타인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존재 당해진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맨 처음 봤었던 그 자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자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말이다. 왜냐면은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타인을 전제로 해가지고 걔를 거울 이미지로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 자아를 갖다가 건강하게 만드냐? 심지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아는 끊임없이 변화하기까지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본질적인 자아, 뭐 선언적인 자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아,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뭘 비판하는 겁니까? 데카르트의 자아, 주체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 플라톤 이래로부터 해가지고 그쪽 계통으로 쭉 내려오는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을 따라 보면은 하나같이 다 결론적으로 내려지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은 완전한 주체에 대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주체에 대한 근거가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조금씩 표현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조차도 부정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락강이 이거를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비평 이론에서 잘 활용되는지 이유를 알겠죠. 영화를 봤어. 영화를 봤는데 한 아이가 있어. 아주 나쁜 아이야. 나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왜 나쁜 아이 행동을 하는가? 영화를 보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아이의 거울 이미지가 되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분석해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되면은 되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는 영화 평론계에서 이 락강 정신 분석을 이용해서 올라오던 영화 평론이 진짜 많았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것을 굉장히 수준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뭐 알고 쓴 건가 싶을 정도로 뭐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그렇긴 하던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잘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도 당연히 많이 사용하고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자, 이 락강의 상상계, 특히 이 거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아라고 하는 것은 타자를 매개로 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존재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인간의 무의식적인 부분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맨날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뭐한다?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거울 이미지를 가져온 것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그러면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그 변화하는 순간마다 타인이 매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네 거냐? 그건 너라고 말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결론은 무엇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당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나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의식적 자아가 아니라 무의식 안에서 이제 찾아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지?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에 대한 허구성을 갖다가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초반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개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징계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상징계는 더 어려워요. 더 어렵지만은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크게 뭐 이해 안 되고 그런 건 없죠.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 이해할 수밖에 없죠. 제가 강연을 이때까지 몇 번을 한 줄 압니까? 1800번을 넘게 했어요. 정말 저는 입이 그냥 둥둥 뜨는 인간이라 뭐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오늘 상상계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50분 정도 찍었네. 생각보다 되게 짧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거의 한 3, 4시간 걸리거든요. 내가 이것도 집에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50분 나왔지, 현장에서 가서 찍게 수업하면 더 길어져요. 이거 이상하게 좀 길어지더라고요. 예, 이거 혼자서 떠들고 있으면 좀 빠져먹는 것도 좀 많고, 좀 깜빡하고 말을 안 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긴장도의 좀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거겠죠. 그래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징계란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좋아. 쉽죠?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